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토모티브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한 주제를 발표를 진행할 18학번 안태욱입니다. 우선은 RTOS가 무엇인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GPOS와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하고 RTOS의 일종인 OSEK VDXOS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RTOS입니다. 이는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로 실시간 컴퓨팅을 보장하는 운영 체제입니다. 이는 주어진 작업을 정해놓은 시간 안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주로 실시간성 제약 조건이 있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너럴 퍼포즈 OS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POS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충분한 리소스를 가지고 있으며 다이나믹 태스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태스크는 이제 운영체제가 이제 기기가 처음 부팅이 되고 운영체제가 딱 실행되었을 때 이제 스케줄링 해야 할 태스크가 무엇이 있는지 사전에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희가 만약 컴퓨터를 부팅시키고 나면은 이제 브라우저를 실행할지 아니면 문서 편집기를 실행할지 아니면 게임을 실행할지 혹은 세 개를 동시에 실행할지 이제 OS의 입장에서 미리 알 수 없는데, 이러한 특징을 다이나믹 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GPOS는 각 프로세스들에게 CPU 시간을 최대한 공평하게 분배해서 사용자에게 이제 빠른 반응 속도를 느끼게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GPOS의 경우에는 모놀리틱 커널을 채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RTOS의 경우에는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한정된 리소스를 가지고 있으며 스태틱 태스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태틱 태스크는 이제 다이나믹 태스크와 반대로 이제 실행해야 할 태스크가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수행해야 할 태스크가 미리 정해져 있고, 이들이 이제 런타임 중에 새로 추가되거나 이제 제거되는 이제 그런 변경이 없기 때문에 스태틱 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작업을 정해놓은 시간 안에 완료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제 GPOS와 반대로 마이크로 커널을 채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놀리틱 커널과 마이크로 커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놀리틱 커널은 단일형 커널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OS가 관리하는 모든 서비스들을 동일한 커널 메모리 공간에 적재해서 실행되고 있는 운영 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널 내부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많은 서비스 루틴이 포함되어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와 커널 바이너리가 따로 만들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고전적인 유닉스 계열의 OS가 이에 해당하며 대표적으로는 이제 리눅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커널입니다. 이는 나노 커널이라고도 불리는데 커널의 기능을 최소화하고 핵심적인 기능만 모아놓은 커널을 의미합니다. 보통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이제 사용되며 리얼타임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와 커널 바이너리가 하나의 바이너리로 만들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커널을 사용하는 운영체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RTOS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맥OS가 마이크로 커널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게 모놀리틱 커널인데 여러 가지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코드들이 이제 커널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이크로 커널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기능만 모아서 이제 커널의 크기를 작게 축소화시켰고, 그 외 부가적인 코드들은 이제 커널 영역이 아닌 바깥에서 이제 적재되어서 실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RTOS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도 이제 개발자가 작성하게 되는 소프트웨어 구조가 바뀌게 되는데, RTOS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제 좌측과 같이 펌웨어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메인 함수 안에서 이제 각각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초기화 작업을 수행하고 이제 무한 루프를 돌면서 특정한 작업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제 간단한 인베디드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펌웨어를 사용하여도 충분히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이제 시스템이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하나의 메인문 안에 이제 개발자가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작업을 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RTOS를 도입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RTOS를 이제 도입하게 되면은 개발자는 이제 태스크 단위로 함수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런 태스크들이 실행 순서라던가 이제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이제 운영체제의 스케줄링에 맡기면서 펌웨어보다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RTOS의 일종인 OSEK VDXOS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는 차량용 인베디드 시스템 위한 운영 체제로 통신 스택 및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을 만든 표준 기관 혹은 표준 규격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전에 발표했던 오토사는 OSEK VDX 표준을 채택하고 여기에 개발 과정 및 방법론 등을 추가로 제시하는 표준입니다. OSEK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전에 차량 제어기를 개발하는 업체마다 독자적으로 RTOS를 사용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제 API가 호환되지 않아서 어플리케이션을 포팅하는데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이 단체를 조직해서 차량의 OS의 표준화를 시도하였는데 우선 독일에서 진행되던 프로젝트가 OSEK이고 그리고 프랑스에서 진행되는 것이 VDX 프로젝트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총합되어서 오늘날의 OSEK VDX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표준을 이용하는 목적이라고 하면은 응용 프로그램의 이직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준을 준수하게 된다면 특정 자동차에서 동작하는 응용 모듈을 다른 자동차에 보다 쉽게 이직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실시간성을 보장받으면서 이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표준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게 된다면 이걸 이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응용 모듈의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거는 OSEK VDX의 구조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SEK, OS,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네트워크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OSEK, OS의 경우에는 OS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는 응용 모듈 간 통신을 지원하는데 즉 통신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매니지먼트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건 제가 이전에 발표했던 오토사가 제시하는 구조인데 이 앞에 있던 이러한 구조가 완벽하게 매핑되지는 않지만 큰 흐름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응용 계층 레이어에는 오토사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컴포넌트들은 RTE를 통해서 모두 통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RTE는 앞에서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과 역할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위 계층에서 이제 서비스 계층을 통해서 오토사에서 이제 운영 체제의 역할을 지원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OSEK, OS가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응용 모듈에서 하드웨어로 이제 직접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토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컴플렉스 드라이버를 통해서 하드웨어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토사가 OSEK VDX를 채택하여서 확장했기 때문에 비슷한 구조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OSEK VDX의 구성 요소입니다. 우선은 사용자가 작성하는 태스크가 있고 그 외에도 타이머, 알람, 메시지, 리소스, 그리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나 이벤트 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태스크의 경우에는 메시지를 통해서 통신을 수행하게 되고 이제 각 태스크들이 리소스를 점유하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태스크가 하나의 리소스에 접근을 시도할 수도 있는데 이제 리소스는 동기화를 위해서 일종의 락을 수행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태스크가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반복되어야 한다면은 이는 타이머, 알람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으며 하드웨어나 이제 다른 이유로부터 인터럽트가 발생되면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이를 처리하고 만약 이를 태스크에 전달해야 한다면 이벤트를 통해서 이렇게 태스크로 전달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태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태스크는 제어기가 수행해야 할 작업의 단위를 의미하는데 웨이팅 상태의 유무에 따라서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확장형 태스크의 경우에는 웨이팅 상태로 진입하여서 다른 태스크의 수행을 기다리면서 태스크 간 동기화를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거는 기본형 태스크에 대한 상태 천이도와 이제 샘플 코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스펜드와 레디 그리고 러닝 상태를 가지는데 태스크가 비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이제 서스펜디드 상태를 가지고 이제 주기가 되어서 실행되어야 한다면 레디 상태로 가면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스케줄링을 하게 되는데 자기 차례가 되면 이제 러닝 상태와 레디 상태를 반복하면서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확장형인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세 가지 상태에 더불어서 웨이팅 상태가 추가되었는데 좌측에서 이제 웨이트 이벤트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러닝 상태에서 웨이트 상태로 진입하게 되고 이제 동기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OSEK VDX는 이제 각 태스크는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는데 커널은 이를 통해서 선점 또는 비선점 스케줄링을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우선순위마다 이제 그림과 같이 큐가 존재하는데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부터 실행하고 이제 우선순위가 같은 태스크에 대해서는 큐에 먼저 들어온 태스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이제 피포 방식으로 스케줄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을 때는 우선순위 역전 현상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개의 태스크가 있다고 가정하는데 그 중에서 T1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T4가 우선순위가 가장 낮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줄링 방식은 선점형을 채택했다고 가정하고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T1, T2, 3가 이제 서스펜디드 상태이기 때문에 T4가 이제 러닝 상태에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리소스 1을 점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제 T1, T2, T3가 레디 상태에 진입하여서 이제 T4는 선점당해서 이제 T1이 러닝 상태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리소스 1의 점유를 시도하는데 이미 T4가 리소스를 점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웨이팅 상태에 진입하게 되고 이제 웨이팅 상태에 진입했기 때문에 다시 선점이 일어나서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T2가 실행되고 그 이후에는 T3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4가 실행되면서 리소스 1을 점유를 해제하게 되면 이제 T1이 웨이팅 상태에서 깨어나고 다시 실행을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T1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데 이제 T4가 자원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것처럼 동작을 하게 되었는데 T2, T3도 T1보다 우선순위가 낮지만 먼저 실행을 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OSDK는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 올림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성할 때 각 자원의 올림 우선순위를 정적으로 부여합니다. 자원을 하나라도 사용하는 태스크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자원에 부여된 우선순위 최소값보다 크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각 자원에 할당된 우선순위가 이제 자원을 사용하는 우선순위 태스크보다 항상 같거나 크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태스크가 자원을 점유하게 되면은 해당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자원에 할당된 우선순위로 이제 일시적으로 끌어올리고 자원의 점유를 끝내고 나면 원래 우선순위로 복귀시키게 됩니다. 이제 이전과 똑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다시 한번 스케줄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초기에 T4가 실행되고 있다가 이제 자원을 점유하게 되면은 이제 자원에 할당된 우선순위로 T4의 우선순위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자원에 할당된 우선순위는 이제 자원을 사용한 태스크보다 항상 같거나 크기 때문에 자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태스크 이제 T1이 레디 상태에 진입하여도 이제 원래는 T1의 우선순위가 더 높지만 T4의 우선순위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선점이 일어나지 않고 T4가 이제 러닝을 계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4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다시 원래 우선순위로 T4의 실행이 끝내게 되면 이제 다시 원래 우선순위로 복귀를 하고 이제 기존의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T1이 실행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T1도 점유를 하게 된다면 우선순위가 상승하고 작업이 끝나면은 원래 우선순위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우선순위대로 T2, T3, T4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T4가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실행되지 못해서 T1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는데 이렇게 우선순위를 끌어올림으로써 T4의 실행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T1이 이제 보다 빠르게 자원을 다시 점유하고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OSDK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선순위 역전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이를 응용해서 데드락의 문제도 예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OSDK VDX를 빌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SDK VDX는 일종의 RTOS인데 이전에 RTOS는 어플리케이션의 바이너리와 이제 커널의 바이너리가 하나로 합쳐져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OSDK 커널과 이제 유저 코드가 함께 컴파일되고 링킹되어서 하나의 바이너리 파일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있는데 얘는 일종의 설정 파일로서 OSDK VDX를 이제 이용하기 위한 일종의 설정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OSDK VDX 임플리멘테이션 랭귀지인데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객체들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OSDK VDX의 구성 요소인 타이머나 알람, 그리고 태스크, 이벤트 등과 같은 객체들에서 이제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금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제 사용자가 어떤 태스크를 정의했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태스크의 우선순위는 얼마인지, 그리고 스케줄링 방식이나 부팅되었을 때 자동 실행되는 여부, 그리고 리소스나
뭐 스택 사이즈 등을 이렇게 OIL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코드를 시스템 제너레이터에 넣으면은 이에 맞춰서 커널 코드를 생성하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설정 파일을 C 코드로 변환해 줍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작성한 유저 코드와 함께 이렇게 세 가지를 컴파일하여서 OSK VGX를 이제 최종적으로 바이너리 파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너리 파일을 이제 제어기에 다운로드하면은 이제 제어기가 특정 작업을 수행하면서 동작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